네, 미국 달러 인덱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로나 엔화와 같은 세계 주요 경제권 통화 대비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죠. 코로나19가 미국 경제를 본격적으로 덮치기 직전, 코로나19로 인한 미국 내 사망자 수가 100명쯤에 머물렀을 때인 3월 15일 달러 지수는 103이었습니다. 오늘은 95 수준입니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제 또 유럽연합 EU가 1,000조 원이 넘는 경제회복 조성기금을 마련하기로 합의하면서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면 달러 지수는 더 내려갈 수도 있겠습니다. 달러 지수가 내려가면 우리 돈 원화는 강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이렇게 되면 돈도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흘러 들어오는 경향성을 보였죠. 어제 윤지호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이 말했던 7, 8월 여름 강세장에 대한 예측도 주로 이런 세계적 돈의 흐름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경제쇼 출발합니다. 저는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최경영입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올여름 여행 어떻게 준비하세요? 가는 마음, 맞이하는 마음 모두 편안하게 마스크 쓰고 조용한 국내 여행 어떠세요?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여행, 안전여행입니다. 일상과 여행을 안전하게 지키고 싶은 안전여행자에게 주는 특별한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테마 10선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고 숙박한 후 5만 원권 국민관광상품권을 신청하세요. 마스크 착용 사진도 꼭 인증하시고요. 지금 바로 검색하세요. 대한민국 안전여행 참여 이벤트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개발연구원이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안전여행. 네, 경제 고수만의 탁월한 식견과 통찰력으로 경제 이슈를 분석하는 이게 경제다. 최백은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한국판 뉴딜과 부동산, 뜨거운 부동산 정책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실 것 같은데요. 한국판 뉴딜은 이제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한 건데 일단 전반적인 평가는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이제 국민보고대에서요. 예. 이제 대통령께서 사용한 워딩에 굉장히 저는 좀 놀랐어요. 예. 개인적으로요. 예. 제가 무슨 대통령한테 무슨 아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학자로서 제가 양심을 걸고 이제 그랬던 것이 뭐냐면 이제 대한민국 대전환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100년의 설계라는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로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사안이에요. 지난 30년 전부터요. 근데 정치인들이 대개 보게 되면은 단기적인 과제만 대개 이제 우리가 씨름을 하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계속 미루면서 우리 경제 생태계가 굉장히 활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저하되고 있고 성장률도 계속 하락하는 이유도 그렇고 하여간 지금 상당히 경제가 이렇게 안 좋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마침 이번에 이제 어쨌든 간에 위기가 도래했잖아요. 도래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K 방역이 어쨌든 간에 성공적인 어떤 평가 속에서 좀 이 근본적인 과제를 좀 이제 한번 건드려 보자는 이제 이런 이제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어쨌든 간에 새로운 100년을 좀 설계를 하자. 이거 사실 5년 단임 대통령으로서 볼 때 더군다나 이제 후반기 대통령으로 볼 때는 사실 얘기하기 쉽지 않은 주제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꺼집어냈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이게 어쨌든 간에 절실함을 느꼈을 것이고 그다음에 필요하다. 타이밍이 딱 이번에 이제 이게 지금 이번에 약간 적기라고 좀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역사적인 분기점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상황을 청취자들을 위해서 잠깐 좀 배경을 설명하자면요. 2000년 이후에 우리가 소위 말해서 산업계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청취자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보게 되면요. 20세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미국의 시대였었고 미국 경제의 핵심 산업은 제조업이었었습니다. 제조업이 굉장히 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나라였었죠. 그 제조업을 상징하는 하나의 기업들이 되게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든가 제너럴 모터스라든가 아니면 알코아라든가 알루미늄 생산업체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알코아 이게 다우지수에 되게 속해 있던 기업들이에요.
예, 생각해보니까 뭐 제조업체들 제너럴 중에서요. 일렉트릭의 잭 웰치 같은 사람은 거의 경영의 신으로 그렇죠. 예, 추앙받았던 사람이네요. 20세기 사실 때. 제너럴 일렉트릭 예. 하게 되면 20세기의 상징적인 기업이죠. 미국을 예. 상징하는 기업이죠. 예. 근데 이 기업들의 주가가 2000년에 정점을 찍고 다 하락을 해요. 하락을 하고 끝내는 뭐냐면 다우지수에서 다 이제 쫓겨났죠. 그랬습니다. 예. 더 이상 이제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아니라 이거죠. 예.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2000년 전후에 등장한 기업들이 소위 말해서 이제 IT 혁명, 인터넷 혁명 이후에 닷컴 기업들이 등장했다가 예. 그게 거품이 꺼지면서 소위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이제 그러니까 2000년 이후에 이제 쭉 전개 등장을 한다고요. 예. 소위 말해서 우리가 뭐 현장에서 가파라고 얘기하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뭐 구글이라든가 아이플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페이스북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요. 예. 그러니까 요즘은 미국 기업 대표한다면 이런 기업들 떠올리죠. 사람들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예. 기업들은 더 이상 제조업이 아니잖아요. 예. 제조업체가 아니라고요. 예. 그럼 이렇게 어쨌든 간 산업계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 제너럴 일렉트릭의 최근의 주가 5년을 보게 되면요. 코로나 터지기 전이라도까지마도 보게 되면요. 예. 바닥까지 한 10달러까지 떨어진 상태 속에서 그냥 더 이상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20년 전만 해도 또 파이낸스 쪽으로 캐피탈 그렇죠. 쪽으로 어떻게 좀 살 수 있을 것 같다. 하다가 그것도 이제 실패했죠. 결국은요.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G라는 게 에디슨, 포드,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 스티브 잡스, 제프 베조스 이렇게 어떤 100년이 쭉쭉 연결이 되네요. 미국은. 근데 예. 제너럴 일렉트릭이요. 예. 사실은 제조업체가 사실 금융 쪽으로 파이낸스로 갔었잖아요. 한때요. 예. 그렇죠. 그게 소위 말해서 미국 경제의 어떤 하나 이동하고 비슷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제조업이 이제 그러니까는 제조업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가 되면서 예. 후발 국가들 쫓아오니까는 약화되면서 새로운 산업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산업이 이제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변화하는 게 시간이 굉장히 걸려요. 그렇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대개 이제 제조업에서 수익률이 떨어지면은 그렇습니다. 대개 그게 금융으로 갑니다. 거의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지기 전까지요. 그리고 한동안은 제너럴 일렉트릭이 캐피탈 회사로서 성공했다라는 평가도 한번 받았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예. 금융이기 때문에 완전히 저하돼 버렸잖아요. 예. 저하돼 버렸는데 그러니까 19세기 말에 영국이 한번 그런 걸 겪었었어요. 19세기 말에도 마찬가지로 영국이 제조업에서 경쟁력 하면서 2차 산업혁명이 막 진행되는데 예. 거기서 산업 구조 조정 안 하고 금융으로 갔다가 영국이 이제 쇠하게 돼버렸죠. 예. 근데 이제 제너럴 일렉트릭의 모습을 보게 되면 미국의 어쨌든 간에 이 경제의 흐름을 좀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네요. 예. 그런데 어쨌든 간에 2000년 이후에 제조업 생태계가 이제 쇠퇴를 하고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디지털 생태계가 부상을 이제 플랫폼 사업 모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예. 이게 부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 우리도 제가 30년 전 90대 초부터 제조업의 이제 위기가 시작됩니다. 그렇죠. 예. 예. 시작됐는데 우리는 90대 후반에 소위 말해서 이 닷컴 사업 모델까지는 대충 흉내내가지고 모방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쫓아갔었어요. 벤처 붐 일어나면서요. 예. 근데 2000년 이후에 저희 플랫폼 사업 모델로 여기서부터 잘 연결이 안 되고 우리나라는 안 되고 있어요. 예. 일로 진화를 잘 못하고 있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속에서 계속해서 제조업의 위기는 갈수록 더 심화되어지고 있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제조업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는 다른 산업 체계가 다양화가 안 되면서 이 경제가 굉장히 지금 그러니까 위기에 지금 저는 상태로 진입을 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예. 생각을 해보면 2000년대 우리가 지금의 페이스북 같은 기업의 원형 비슷한 걸 또 가졌었거든요. 그렇죠. 예. 뭐 오마이스쿨이었나 뭐 이런 예. 이런 비슷한 예. 것들이 있었다가 그런 것들이 무너지고 예. 플랫폼 기업으로서 우뚝 선 보편적인 기업들이 안 나타난 거죠. 예. 예, 국내 시장에서만 이제 네이버 그러니까 다음에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경쟁을 디지털 하고. 생태계에 예. 대해서 이건 전혀 다른 생태계거든요. 제조업하고 예. 오프라인하고요. 예.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좀 내용을 제대로 좀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걸 진화를 저는 못했다고 보고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은 이번에 이제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팬데믹이 주는 교훈은 뭐냐면은 기후 위기를 대통령이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기후 위기 문제를요. 그러니까 이건 뭐 사실 오래전부터 언급되었던 거죠. 예. 근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인류 사회가 별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안 해왔잖아요. 안 해왔죠. 예. 근데 이번에 이제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인간과 자연이 그러니까는 공생을 할 건지 공멸을 할 건지 이걸 선택을 강요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예? 사실은 이것도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게 코로나19 이전에 호주의 산불이 굉장히 그러니까 났었죠. 말이에요. 예. 그때도 1950년대 호주의 기온과 예. 당시의 기온이 1.5도 정도 차이가 나서 산불이 그러니까 너무 뜨거워진 거죠. 예. 그래서 산불이 걷잡을 수 없게 됐다라는 보고가 있었고 정확하게 그 1.5도가 지금 북극의
그 겨울을 녹이고 있는 그 온도거든요. 우리가 산업화 이후부터 1.5도 정도 지금 오른 그렇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코로나19 이전에 환경이 이미 인간에게 경고를 여러 차례 계속 했던 해왔죠. 거죠. 해왔는데 인간은 계속해서 무시를 하고 그걸 좀 이제 외면을 해온 거죠. 예. 근데 이번에 이제 팬데믹은 더 이상 이제 그러니까는 사실 이게 우리가 그런 얘기를 인수공통 감염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이게 뭐냐면 동물의 환경을 파괴해서 생긴 결과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동물의 생존을 파괴하니까 인간의 생존도 결국 파괴당하는 이런 결과가 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러니까는 이 기후 위기 문제에 대해 이게 현실화될 수밖에 없는 하나의 의제로서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부상될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좋든 싫든 간에요. 게다가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예, 그거는 뭐 거의 그러니까 이제 확실하죠.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한 것이 이제 그린 뉴딜을 이제 얘기를 꺼내신 거고 예. 앞에 부분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디지털 뉴딜을 이제 꺼내신 거고 그다음에 되게 이러한 이제 지금 이렇게 이행기 속에서는요. 되게 이제 기술이 되게 주도를 하거든요. 초창기는. 예. 왜 그러냐면 사회 제도나 법은 아직 그러니까 이게 쉽게 변하는 시간이 걸리니까요. 그럼 그 상황 속에서 되게 기술이 주도하는 초창기 상황 속에서는요. 불평등이라든가 그다음에 고용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굉장히 악화되집니다. 예. 역사적으로 되게 그랬었고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사회 고용 안전망이 이제 필요한 것은 당연스러운 어쨌든 간에 뒷받침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구상을 어쨌든 간에 사실은 대통령이 사실은 제시를 했어요. 처음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팬데믹으로 인해서 경기 부양 차원에서 기재부한테 요청했을 때는 디지털 뉴딜만 얘기를 했었어요. 예. 예, 기재부에서요. 그러니까 디지털 뉴딜은 사실 그 이전에 혁신 성장에서 얘기했던 것들을 다시 그러니까 디지털 뉴딜로 재포장만 해가지고 되게 얘기했던 겁니다. 예. 근데 거기에 대통령이 그린 뉴딜도 중요하니까 포함시켜라 얘기를 했고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대통령이 이제 화두를 던졌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세 개를 이제 그러니까 엮어서 만들었는데 예.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저는 지금 우리나라 산업 우리 제조업의 위기 상황에서 굉장히 어쨌든 간에 이 문제는 우리 국가의 저는 생존 문제와 관련돼 있고요. 예. 더군다나 2000년 이후에 지금 그러니까 태어난 아이들, 저 대학생들이 지난해 입학한 애들이 2000년생입니다. 예. 2000년생들이 그러니까 살아갈 그러니까 21세기에 그 아이들을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일로 변화하지 않으면은 예. 저는 그 이 청년들의 미래는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가야만 할 길인 거예요. 예. 가야만 할 길인데 대통령은 이렇게 상황을 지금 정확하게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걸 내용을 채우는 문제는 세부 내용이 좀 이상한 게 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예. 100년에 설계하게 되면 설계도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예. 설계를 하자 했으면요. 그 설계는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땐 청와대 정책실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정책실이라는 게 뭐냐면 각 부서들 정부의 각 부서들의 그 역할들을 조정하는 게 바로 정책실의 역할입니다. 그렇죠. 핵심적인 예. 역할이요. 그럼 왜 그러냐면 이건 기재부만의 한 사회의 판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은 그렇습니다. 기재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요. 기재부가 그린 뉴딜 추진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이명박 정부 때 녹색 성장으로 귀결됩니다. 예. 그렇죠? 예. 그 당시에도 뭐냐면 이명박 정부 때도 처음 얘기할 때는 구호가 인간과 자연과 그러니까 환경의 조화 뭐 이런 걸 얘기했어요. 녹색 혁명이라고 했어요. 예.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남은 거는 뭐냐면은 녹색 산업 육성만 이렇게 이제 녹조가 남았죠. 예. 이제 그런 이제 식으로 결과됐듯이 예. 이거는 그러니까 기재부라든가 한 개 부서가 이게 주관할 문제가 아니라 이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대통령은 정확히 상황을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 참모들이 제대로 설계도의 내용을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있다. 예. 하는데 제가 그 근거를 이제 얘기를 할게요. 예. 하나씩. 모 방송에 이제 그러니까는 김상조 실장이 출연해가지고 예. 한국판 뉴딜에 대한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이게 국민들이 감이 와닿지가 않으니까 예. 뭐 돈을 그러니까 뭐 160조 투입을 하고 일자리 190만 개 만들었다. 이런 이제 얘기만 가는데 모 방송이 김경래 최강 시사 아니에요? 거기가 예. 저 뉴스공장에서 나와서 그랬었습니다. 뉴스공장에서 예. 근데 이제 그 국민들한테는 예. 뭐 160조 투입하고 190만 개 일자리가 하게 되면은 예. 그것만 다 좋은데 그게 가능할까? 예. 뭐 이런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막연한 생각들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가달라니까 이제 김 실장이 얘기한 게 뭐냐면은 예. 구체적으로 예를 든 게 이걸 들었습니다. 두 가지 들었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린 스마트 스쿨을 만든다. 그린 스마트 스쿨?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댐을 얘기를 했어요. 데이터댐. 예, 데이터댐 이번에 좀 화제가 됐었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이거 이제 루즈벨트 때 이제 소위 말해서 그 뉴딜이 후보댐 이거하고 연결되니까는 그렇죠. 그때는 이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물을 막는 이제 그러니까 댐이고 이번에 이제 데이터를 이제 그러니까 담는 댐으로서 이제 그러니까요. 말은 잘 받아들었는데 오디오는 좋은데. 예. 그래서 이제 예. 그린 스마트 스쿨을 얘기하면서 예.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지금 전국에 있는 수천 개의 학교들이 많이 노후화도 됐고 예. 했는데 이번에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예. 비대면 수업이 굉장히 중요성이 이제 부상이 됐다 이거예요. 그랬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 교실이 필요한 거죠. 예? 스마트 교실이요. 교실도 학교도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이제 뭐냐면 이제 그린 유들도 가려다 보니까는 이왕이면 이제 그린 스쿨을 만들자 이거죠. 재생에너지를 쓰고 이제 이런 걸로 이제 그러니까요. 학교도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디지털 뉴딜하고 그린 뉴딜이 이게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결합될 수 있는 거고 융복합 된다 해가지고 그린 스마트 스쿨을 하나의 예로 이제 그러니까는 이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면서 예를 들었어요. 예. 제가 이제 그걸 이제 들으면서 예. 느꼈던 게 뭐냐면은 이겁니다. 지금 대통령이 100년의 설계를 얘기한다는 얘기는 과거 우리가 조선 말에 그러니까 근대 산업사회 그러니까 우리가 뒤처졌다가 예. 사실 이제 근대화를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제 그 전환하기 위해서 당시에 지식인들 섞어 정치인들이 고민을 하면서 이제 근대 문물들을 이제 그러니까 수입을 하고 이제 도입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만 생각으로 돌아간다면은 그 당시에 이제 학교는 뭡니까? 서당이잖아요. 그렇죠. 서당을 딱 보니까 외국에 나가 보니까는 외국은 근대식 학교 건물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저런 건물 학교 건물을 좀 만들자. 그럼 이 근대식 학교 건물을 전국에다 그러니까 서당을 다 그걸 대체한다고 해가지고 예. 근대 사회가 열리냐 이거예요. 예? 그렇지는 않죠. 예, 자, 제 얘기가 예. 뭐냐면은 예. 자, 이거 보세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그동안의 제조업 생태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예. 디지털 생태계로 만든다는 얘기는 제너럴 일렉트릭의 과거의 교육은요. 예. 제너럴 일렉트릭에 필요한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한 교육 방식, 교육 내용들이었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제조업, 대형 제조업 그렇죠. 위주의 교육. 예. 그동안은 산업사회에 맞는 인력에 맞춰서 학교 교육들이 편성이 된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지금은 뭐냐면은 지금 더군다나 2000년 이후에 태어나는 애들은 제너럴 일렉트릭이 아니라 구글 같은 데 가서 일을 해야 된다는 이거예요. 예. 그러면 구글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들이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그러니까는 필요한 노동력을 교육시키는 방식을 가지고 했을 때 그게 이게 되겠냐 이게 연결이요. 구글 같은 기업이 만들어지고 구글 같은 기업에서 필요한 인력을 공급해 줄 수 있겠냐 이거예요. 학교가요. 불가능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학교 건물만 바꾼다고. 학교의 소프트웨어를 바꿔야 된다. 그렇죠. 그게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선생님들을 바꿔야 되고. 예, 그렇죠. 다 예.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근본적으로요. 예. 우리가 과거 농업사회 때 교육 방식, 교육 내용이 산업사회를 그거 가지고 만들 수 없었듯이. 예. 그렇죠.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이 설계도가 좀 너무 하드웨어 중심으로 이게 만들어졌다 이거예요. 조금 더 플랫폼 시대에 맞게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만들어졌어야 됐다. 그렇죠. 예. 지금 아이들이 저는 지금 그 청년들이요. 굉장히 많은 부모들은 투자를 해가지고 이 교육을 시키는데 예. 현실 나오게 되면은 아이들이 거의 시대 부적응자처럼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기업에서도 채용을 안 하고 그렇죠. 예.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아이들이 받는 그 교육 방식이나 교육 내용이 별로 이게 그러니까는 사회에 그러니까 별로 효과적이지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어쨌든 간에요. 그렇습니다. 예. 이 미스매치 문제죠. 예. 제조업 시대 때 그러니까 만들어진 교육 방식, 교육 내용이 여전히 현실은 지배하고 있고 교육 예. 현장에는요. 예. 반면에 현실은 이미 제조업의 역할은 굉장히 지금 쇠퇴하고 있고 이 미스매치가 저는 청년 실업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봐요. 예. 네? 예. 그럼 이 미스매치를 해결해 줘야지만이 사회 대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대한민국 대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100년의 설계가 가능한 거라 이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댐도 마찬가지예요. 예. 데이터댐도 보게 되면은 정부가 데이터를 그러니까는 이 구축을 하고 가공을 하고 예. 활용한다 이렇게 이제 목표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데이터를 그러니까 뭐 하도 가다 보니 민간 기업들이 못 하니까는 정부가 오죽하면 답답해서 정부가 나서기냐마는 예. 정부가 데이터를 빅데이터를 만드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 없을 거야 아마요. 예? 빅데이터를 만들어서 이제 사회적으로 공유시키겠다 뭐 이런 게 정부의 그렇죠. 근데 방침인가 우리가 보죠? 예국을 보게 되면 미국이나 심지어 옆에 나라인 권위주의 나라인 중국조차도 민간 기업들이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이런 그렇죠. 기업들이요. 플랫폼 예. 기업들이요. 근데 우리나라는 기업들이 그걸 못 하고 있다 보니까는
못하고 대부분이 못하고 있다 보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정부한테 공공기관 데이터 좀 내놓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정부는 그 공공 데이터를 좀 이제 어쨌든 간에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데이터를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데이터가 자체가 돈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데이터를 맨 끝에 있는 데이터 구축, 가공, 그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게 이게 이제 핵심인 거예요. 근데 활용해서 돈이 되는 사업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예. 경영학에서도 계속 지적을 하고 있고. 근데 그게 왜 예. 그러냐면요. 예. 미국의 플랫폼 기업들이 데이터는 확보하는 이제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했어요. 예. 구글, 페이스북 데이터 엄청 확보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안정적으로. 예. 근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을 자기들은 할 줄 알았는데 거기서 지금 막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경영에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경영학에서 그건 실제로 이제 최근에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그런 야 이거 이 많은 데이터를 모아놓고 도대체 어떻게 비즈니스를 할 건지에 관해서 고민을 전혀 안 했던 것이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자들은 예.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면은 그게 이제 미래에 굉장히 많은 성장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만들 수 있겠다. 어떻게든 돈이 되겠지. 이제까지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게 근데 생각했습니다. 막상 이 데이터가 하고 그거 씨름하다 보는데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죠. 안 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활용 역량이 예. 제가 볼 땐 미국조차도 미국도 2000년 이후에요. 대학 교육이 그러니까 대졸자가 현장에서 수행하는 직무하고 예. 상관성이 급감하고 있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대학에서 이 대학에서 교육 방식이 효과성이 없다는 이런 지적이 2000년 이후부터 이렇게 나오기 시작해요. 맞습니다. 예. 그럼 결국 뭐냐면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런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산업사의 교육 방식이 여전히 지배적으로 진행되면서 예. 지금 뭐냐면 데이터 경제 시대 때 필요로 한 인력하고 이게 미스매치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문제는 그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는 데만 지금 급급할 게 아니라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려면은 예. 교육 방식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고 교육 내용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가 이게 고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없으면은 디지털 생태계, 그린 생태계 이거 못 간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린 생태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린 생태계도 그러니까 뭐 재생에너지만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소위 말해서 개인이든 기업이든 간에 사고 방식과 삶의 행동 방식을 다 바꿔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건 교육 문제죠. 그렇죠? 교육 문제란 말이에요. 예. 근데 이런 교육 문제가 없이 그러니까 사회를 어떻게 대전환시키겠다는 것이고 어떻게 이게 그러니까 100년의 설계도가 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효과를 못 만들게 되면은 정권 바뀌게 되면요. 이게 예. 폐기 처분됩니다. 여태까지 계속 그래 왔었잖아요. 그렇죠. 예? 하드웨어 중심이니까. 예.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효과를 만들 수 있도록 제대로 방향을 잡으면요. 다음 정권이 심지어 야당이 집권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건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예. 이거를 수용을 해가지고 용어를 일부 바꾸더라도 가겠지만은 만약에 이게 그러니까 방향을 잘못 잡게 되면은 이건 정권과 함께 다시 또 이게 폐기 처분되는 이 운명에 처하게 된다고요. 근데 이게 소프트웨어 중심의 정책을 하려고 해도 참 약간 힘들 것 같은 게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코로나19가 발생을 하고 사립대학들 상당수가 폐교가 된다거나 스스로 뭐 문을 닫는 경우가 있게 됐습니다. 근데 한국의 사립대학들도 그렇고 오랫동안 종이 신문사들도 그렇고 계속 살아남아 있어요. 아니 아주 굳건한 담합 구조가 있는 거죠. 네. 예. 구경제에 아주 굳건한 담합 구조가 있고 그걸 정부나 공공기관이 일부 보조를 해줘 봤어요. 수십 년 동안. 그리고 거기에 중독이 돼 있단 말이죠. 경제 주체들이.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안 해주면 뭐 탄압이라고 한다거나 뭐 이런 이상한 자본주의가 돼 있는 거예요. 한국 같은 경우에. 네. 그래서 아니 이건 자본주의가 아닌데 왜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모르겠다. 근데 이 소프트웨어 자체를 바꾸려면 사실은 이제 사람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거기에 관한 구체적인 저는 예. 거기에 동의 안 하는데요. 예. 제가 이제 교육 현장에 30년 지금 근무를 했는데요. 예. 제가 이제 그래도 30년 하다 보니까 원로 교수 소리 들어가지고 1학년 수업은 되게 이제 귀찮아서도 안 하려고 그래요. 예. 나이 먹으면요. 예. 내가 1학년 수업을 계속 들어가는 이유가 예. 학생들이 우리 교육 현실을 보게 되면요. 예. 초중 고등 아이들은 다 태어날 때부터 다 다르단 말이에요. 다른데 교육을 받으면서 우리는 다 똑같아져 버려요. 똑같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갖고 있는 고유한 컬러들 다 없애버려요. 예. 교육을 받으면서요. 모노 컬러로 돼가지고 아이들이 대학교 들어왔을 때는
다 차이가 없는데 차이가 없다는 얘기는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요. 아이들이요. 예. 그러니까 부모라든가 기성세대가 학교가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 아이들의 그러니까 그 고유한 컬러들을 다 없애고 오로지 그러니까 입시 좋은 대학교 가면은 네 인생도 행복해진다 이거 해가지고 달달 암기식의 이런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아이들 자기 컬러가 다 없어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연습 들어가서 항상 처음 마디 하는 게 뭐냐면은 너희들마다 각자 고유한 컬러를 갖고 있다. 그걸 빨리 복원시켜라. 그렇죠. 그거 복원시키지 않으면은 차이가 없다는 얘기는 니네들 지금 살아가는 이 기술 이렇게 진보한 시대 속에서는 다 소모품이 될 수밖에 없다. 근데 가장 대체가 가능하기 가장 중요한 청소년기에 네. 그렇게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기성세대가 자기가 살았을 때의 경험을 가지고 그대로 지금 그러니까 강연을 하는 것이고 아까 학교하고 언론에 이제 담합을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학교가 이번에 이제 우리가 비대면 수업을 딱 이제 보여줬지만은 저는 구글보다 학교가 못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아까 이게 자본주의냐 그랬는데 시장이 제대로 작동 안 하는 거예요. 미국보다도요. 그러니까 시장에 의해서 작동이 된다면은 저는 학교가들 같은 경우 많이 이미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냐면은 학교가 지탱될 수 있게 언론이 지탱될 수 있게 그러니까 종이신문 이런 것들이니까요. 이런 사회 구조가 그러니까는 이게 그러니까 사실 밑 빠진 독에다 물 붓기식으로 계속 이런 구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학을 안 가더라도 다른 선택이 있다면은 난 대학 금세 대부분 문 닫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실용적인 전문학교들이 그리고 그런 실용적인 전문학교들에서 최신 기술이나 그런 소프트웨어를 가르칠 수 있다면 그런 전문가들이 있다면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 거기다가 뭐냐면 우리 사회가 굉장히 좋은 말로 네트워크가 굉장히 네트워크가 강한 사회라는데 기업들도 그러니까 그런 학벌 위주로 이제 학생들을 뽑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카르텔이 형성돼 있다 보니까는 그렇죠. 그 속에서 기업들도 자기들이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을 만들기 위한 중심으로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뽑다 보니까는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다 같이 공멸하는 거예요. 공멸하는 겁니다. 기업도 우리나라 기업도 삼성전자, 현대자동차가 플랫폼 사업 모델로 진화를 못 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도요. 그러니까 제너럴 일렉트릭이 삼성전자보다 못한 기업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제너럴 일렉트릭이 지금 몰락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조업체들이 언제까지 저게 갈 거라고 생각이 드느냐 이거예요. 저희 진화를 못하면은. 이제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폐쇄적인 이런 하나의 구조가 폐쇄적이고 담합적이에요. 그래서 폐쇄적이고 담합적이죠. 그게 지속되는 한 공멸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맞습니다. 최재형 님도 학교보다 구글이 못하다는 교수님의 의견에 찬성을 하셨고요. 변사또 님은 어릴 때 암기식이 아닌 상상력을 자극하는 교육 시스템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런 말씀해 주셨고, 무량수 님은 문제는 지금 새로운 교육을 시행할 전문가가 없음,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BJK님, 브라운셀리님 등 많은 분들이 아이가 중학교 1학년인데 아직도 30년 전 학생 때와 제가 학생일 때와 변함없는 학습법을 하고 있다는데 놀랍습니다. 그렇죠. 안타까워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경제학자지만요. 40년 전에 그러니까 한 70년대 말부터 제가 80년대 초까지 그랬으니까요. 학부를 기준하더라도요. 그 당시 배웠던 경제학이나 지금 가르치는 경제학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렇게 배운 학생들이 이제 언론인이 돼가지고 공부를 안 하니까 아직도 그 신자유주의가 자본주의 모든 것인 줄 알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도 참 답답해요.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들에서는 이미 이제 거의 끝나가는 논쟁이고 실제 정책으로 지금 신자유주의를 하고 있는 나라는 지구상의 선진국 중에는 없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그 자녀들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교육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게 이게 백년지 대계를 해가지고 이게 단기적으로 접근하기 힘들지 않냐 이러는데 안 그렇습니다. 제가 실험을 해봤어요. 아까 제가 그 얘기를 못했는데 1학년생 들어온 학생들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제 말에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쫓아오는 아이들은 소수지만은 아이들이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그 동의를 하면 자기들 공감을 하면서 이제 그 노력을 해요. 해가지고 4년 동안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코치를 해주는 거죠. 해주면요 4년 동안에 들어올 때 비싼 애들이 들어왔었는데 4년 후에 그렇게 해서 코치 받은 애가 안 하고 엄청난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학교가 그러니까 이 교육 공급자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하냐에 따라서 아이들은요 굉장히 영특해졌어요.
영특해졌는데 예. 교육을 잘못 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아이들을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부적응자 시대 부적응자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점점. 간에 예. 교육이요. 예. 근데 아이들은 교육 방식만 제대로 코치만 해주면은 아이들은 빨리 쫓아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예. 근데 여전히 그러니까 이제 관성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대학을 그냥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 같은 경우 쉽게 예. 얘기해서 뭐 안 변해도 계속해서 들어오겠다는 학생들이 계속 줄 서 있으니까는 그렇죠. 밑빠지더니 물 붓기식으로 예. 그러니까 별 변화에 대한 저게 못 느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대학을 제가 이제 30년 근무하면서 경험한 것들을 보게 되면은 안에 있는 교수들 중에 일부는요 어떤 대학이 변화해야 된다 했을 때 그 변화에 대한 저항을 다른 조직이나 비슷해요. 예. 그러니까 자기한테 불편하면은 자기 리타이어 하고 난 다음에 예? 자기한테 불편함을 주는 어떤 변화라면 예. 이렇게 이제 대응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에서 그러니까 이게 공급자 중심으로 대학이 이게 여전히 그러니까 진행되고 있고 하는 상황 속에서 그 속에서 이제 아이들이 굉장히 저는 희생을 당하고 있는 거고 예. 우리 아이들이 그러니까요. 예. 그 아이들이 지금 뭐냐면은 대학 들어온 애들이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애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98년도에 구글이 나타났습니다. 예. 아마존이 94년도에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플랫폼 사업들하고 같이 그러니까 태어난 애들이 청년 세대들인 거예요. 그렇죠. 얘네들은 21세기 100년을 살아갈 애들입니다. 근데 얘네들한테 필요로 한 교육을 해줘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금 뭐냐면 우리가 살았던 시대 20세기 교육. 예.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삼성전자 이런 데 필요한 제너럴 일렉트릭에 필요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 교육을 얘네들한테 시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예? 이 미스매치가 아이들을 시대 부적응자로 만드는 문제이고 아이들이 이렇게 부적응하게 되면 그 나라도 미래가 없는 거죠. 뭘. 청년들의 미래가 없는데 국가가 어떻게 미래가 있어요. 우리는 또 자원도 없어서 예. 인적 자원밖에 자원이 없는 겁니다. 예. 사람이 가장 큰 자원이어서 그런 말씀.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 예. 일단 뉴딜은 여기까지 하고요.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뭐 그린벨트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가 예. 결국은 대통령이 정리를 했습니다. 예. 이 그린벨트 논란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부동산 시장 문제는요. 지금 이제 이게 사실은 수십 년 된 문제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이게 극에 달해 가지고 국민들의 불신이 그러니까 너무 이게 지금 아주 극에 달한 거예요. 예. 예? 정부가 정책이 그러니까는 국민의 불신을 받으면요 효과를 내기 힘듭니다. 그렇죠. 예, 지금 그러니까 정부가 무슨 말을 써도 그래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이제 풍조가 지금 형성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부동산 시장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신뢰를 회복하는 데 속에서 저는 그린벨트는 관계가 없는 문제라고 봐요. 그린벨트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공급 대책인 거잖아요. 예. 좋은 지역에 소위 말해서 값싸게 예? 소위 로또 같은 아파트 이제 공급해 준다는데 그걸 가지고 몇 사람이나 충족시킬 것이고 그거 입주할 때까지 또 몇 년이 걸릴 거냐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이제 그러니까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거는 지난번 12월 16일 대책에서도요 신도시 상규와 더불어 가지고 당시에 서울의 뭐 용산 기지창이니 하여간 서울의 좀 역사권 중심으로 이런 이제 좀 괜찮은 이제 지역에 공급을 하겠다 이런 대책이 나왔었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공급 대책을 그러니까 근데 사실 그거는 아마 문재인 정부 끝나야지만 아마 입주가 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렇겠죠. 그럼 예. 우리가 공급 물량을 가장 우리가 공급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공급 물량을 확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다주택자들 매물 내놓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예? 주택은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보급률은 100%가 넘나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이게 그러니까 분배가 그러니까 집중돼 있다 보니까는 그러면 이제 단기적으로는 다주택자가 매물 나오게 해야 되는 것이고 예. 그거를 현 정부가 방향은 그런 쪽으로 잡았는데 항상 보게 되면은 틈새하고 빈틈을 계속해서 남겨두면서 이걸 해왔던 거예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는 정부 고위 공직자들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번 대책을 하게 되면 더 이상 풍선 효과 없다. 예. 몇 개월 지나면 그게 허언으로 끝나게 돼버리고 그러면서 불신이 막 이게 계속 증대된 거예요. 예. 그러면은 정책을 설계할 때 거기에 그러니까는 그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들 이 부동산은 이해관계자가 너무 많습니다. 예.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정책으로 인해서 자기가 좀 그러니까 불이익을 보겠다는 사람들은 계속 딴지가 태클이 들어와요. 예. 태클이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정책의 목적은 저는 단순해야 됩니다. 이 정책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하겠다는 것이냐. 집값을 잡는 데 목적이 있는 거냐. 그러니까 이 다주택자들의 공급 매물을 시장에 내놓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느냐 하면 그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면 그거를 가장 중심에 놓고 정책을 설계하라 이겁니다. 예. 거기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하면 거기 그 자체는 반대를 못 하다 보니까는 일부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주택 수요자가 욕구가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주택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저기 물타기식으로 막 들어와요. 예?
그러면 그런 식으로 또 핑계대 가지고 저 공직 관료들이 정책을 설계하게 되면은 빈틈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 속에서는 제가 걱정하는 건요. 지금 가계부채가 문재인 정부 초기에 좀 증가 속도가 늦춰지다가 속도만 늦춰졌죠. 늦춰지다가 예. 그나마 그것도 18년 19년에 굉장히 빨라지고 있어요. 예. 빨라졌어요 지금요. 그렇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랑 거의 비슷한 속도로 지금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랬다가 지금 또 코로나19에 자영업 대출이나 실용대출 그러니까요.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올해 얘기고요. 예. 지난해까지도 그렇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 가계부채가 이거 언젠간 터집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이거 터지게 되면요. 이거 터지게 되면 이걸로 치르는 비용 엄청납니다. 우리 금융위기에 대한 비용을 전문가들은 예. 사전적으로 이거를 제거하지 않으면 사후적으로는 비용이 그러니까 몇십 배 더 든다는 거를 우리 다들 인정을 해요. 예. 그러면 이 문제를 그러니까 방치했다가는 전 국가가 그렇죠. 전 국가가 이거는 그러니까 이 부담을 떠안아야 되는 문제예요. 예. 그러면 부동산 대책은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가격을 저는 이게 하락시키면서 연착륙 시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너무 높이 올라갔고 거품이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껴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이 상황 속에서 이걸 하려면은 저는 그린벨트라는 것은 이건 엉뚱한 지금 논쟁이라 이거예요. 예. 괜히 정부가 그러니까 쓸데없이 그걸 검토를 해가지고 거기다 그것도 엇박자나는 소리들을 여기저기서 얘기하면서 통일된 목소리가 나온 것도 아니고 예.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은 시장에 굉장히 조롱거리만 돼버린 거죠. 예? 그리고 대통령이 나서서 그걸 어쨌든 정리하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게 된 것이고요. 예. 그런 점에서 이 지금 뭐냐면 정부가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정부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격을 그러니까 연착륙 시킬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있으면 그러니까 하락시키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춘 다음에 빈틈과 그러니까 허점을 만들지 말라 이거예요. 빠져나갈 구멍들을. 다주택자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제가 좀 요새 부동산 관련된 책을 지금 쓰고 있어가지고 이런 통계를 봤어요. 보니까 우리나라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한 1,400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예. 그 1,400만 명이 보유한 주택 수가 1.09예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아닌 1가구 1주택자가 한 84% 정도 됩니다. 예. 이건 무슨 말이냐면 다주택자 3주택 이상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투기 세력이라고 해서 계속 푸시해서 이 사람들의 매물만 내놓는 것 가지고는 한계가 좀 있지 않느냐. 1가구 1주택자도 팔 수 있는 가격이 꼭지네. 이게 나는 지금 현금화해서 좀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든지 아니면은 잠시 세입자가 돼도 상관없겠다라는 어떤 그런 심리를 만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그 엄청난 매물량을 놔두고 다주택자만 계속 푸시를 해서 저 다주택자만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아니죠? 예. 소위 말 똘똘한 한 채잖아요. 예. 지금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보게 되면요. 소위 조세의 형평성이 작동 안 하고 있어요. 예. 시장 원리가 작동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한 60억을 투입을 해가지고 제조업을 했을 경우하고 그러니까 생산활동 하는 경우하고 임대사업을 해가지고 한 18채 정도 이렇게 작은 아파트들을 해가지고 했을 때 그게 훨씬 낫죠. 세제 혜택이 아무리 적게 계산해더라도 예. 10배 이상 차이가 나고요. 10년 동안 딱 했을 때 계산을 해봤어요. 세금 혜택 계산을요. 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방에서 예. 제조업 하시던 분들이 예. 지금 제조업 경기가 안 좋잖아요. 더군다나요. 예.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를 부업으로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임대 사업을 하면서 그 영업이익률이 예. 그러니까 월세로 받는 이익률이 예. 그 수익이 영업이익률이 보통 우리 제조업이 많아봐야 2, 3%인데 예. 4%, 6%씩 이렇게 월세를 받게 되니까 예. 거기다가 세제 혜택까지 주니까 이게 돈 있는 사람들이 누가 안 하겠어요, 이거? 그리고요. 똘똘한 한 채하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한 15억 되는 아파트하고 15억을 가지고 그러니까 작은 그러니까 값싼 거 그러니까 수도권 변두리에 한 3개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예. 종부세를 비교해 보니까요. 종부세도 그러니까는 이게 그러니까 거의 6배, 7배가 차이 나요. 예. 혜택이 그러니까요. 예. 당연히 똘똘한 한 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시장 원리에 세제 형평성이 안 맞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똘똘한 한 채에 대해서는 종부세 같은 경우도 혜택을 주고 있잖아요. 장기 보유하면 그러니까요. 그렇죠. 거기다가요. 예. 그리고 당연히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라는 얘기죠. 국민들을 유도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세제라는 것은 세제가 형평성이 있어야 되고 특히 뭐냐면 생산활동보다는 더 과중한 세금을 물려야 되는 거예요. 예. 왜 이게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산활동은 돈이 가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굉장히 많은 빈틈들이 있다 이거예요. 이번에도 다주택자들 정부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그 규제를 하면서 예.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해요.
왜 아파트만을 합니까? 다주택자들이 임대 사업하는 사람들이요. 그렇죠. 오피스텔이라든가 빌라 이런 거 많이 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이제 그쪽으로 지금 빠져나간다는 얘기도 지금 벌써 심심찮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왜 대책을 이런 식으로 만드냐 이거예요. 빈틈과 허점을 만들어 놓고 나서 나중에 가서 대책을 또 이제 말 바꾸기 할 때는 뭐라 그러냐면은 예. 투기꾼들이 그 빈틈을 이용을 해가지고 허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고 앉았어요. 예. 본인들이 그렇게 만들어 주고 나서. 예. 이 부동산 정책은 정말 골치 아픕니다. 아닙니다. 저는 이건 예. 의지 문제고요. 예. 그래가지고 가격이 하락하는 거 이게 겁니다. 가격 하락을 두려워하게 되면요. 나중에 더 큰 충격이 옵니다. 예. 올랐다가 이게. 예. 예? 그거 언젠가 치러야 되는 거예요. 공짜는 없습니다. 그렇죠. 공짜는 그걸 제가 없습니다. 이제 예. 연착륙 방향을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한국판 양적 완화로 연착륙 시킬 수 있다. 까지 정책 대안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경착륙이 될 때는 연착륙을 시킬 수 있는 또 금융 기법이 있다. 예. 그 말씀은 지난번에 하셨었고 예. 리브루스 같은 분은 지금 정책은 단순화해야 됩니다. 정책은 전문가들 지식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제제리님은 일부 언론에서는 부동산으로 정치질하고 있어요. 장사도 하고 있습니다. 직접 부대 사업으로 부동산 정보를 겸하고 있는 그런 언론사, 경제신문들이 여러분이 다 아시는 그런 신문사들이 많습니다. 그냥 부대 사업으로 그냥 하고 있어요. 예. 행복진이님, 사업하는 사람들 혜택을 주고 사업을 더 많이 하게끔 만들어주세요. 제조업 같은 경우도 안 그래도 힘들고 영업이익률도 안 나오는데 할 아무런 유인 동기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성공하면 무조건 건물 그러니까 살려고 지금 하는 거죠. 제가 앞에서 얘기하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업 생태계가 굉장히 취약해지고 지금 이게 가고 있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돈들이 그러니까 자연히 갈 수 있는 곳이 부동산 시장인 거예요. 예.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부가 그러니까 가격을 하락시킬 의지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예. 이게 그러니까 계속 일로 자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다가요. 예. 상대적으로 다른 쪽이 생산활동 부분이 잠깐 취약해지고 있고 한쪽에서는 그게 어쨌든 푸시를 하는 거죠. 그렇죠. 돈을 부동산 시장으로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제가 굉장히 우려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 710 대책 나오고 난 다음에 보안 대책 나오고 난 다음에 예. 시장에서 이게 빨리빨리 지금 이게 반응을 안 보이는 이유는요. 지금 임대 사업 하시는 분들이 지금 뭐 시위도 하고 이제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면 지금 이제 지금 우리가 이 임대 사업 제도가요. 예. 2015년에 그러니까는 그 12월 말부터 시행된 그래서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런 예. 게 있었습니다. 예. 이거 당장 폐지를 해야 됩니다. 이분들이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은 이 돈 문제라는 것은 사람들이 굉장히 아주 그냥 이 강한 어쨌든 결집력을 갖게 해줍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뭐냐면 이게 자기들 혜택 받던 것들에 대해서 이걸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이익 단체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협회 같은 거 만들고요. 그렇죠. 예? 예. 지금 자기들 이 단체 방에서 그런 얘기들 하면서 그러면 이제 정치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또 정치 선거철이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정치인들 보게 되면 또 여기에 또 이제 그러니까 또 그러면 또 가가지고 또 이제 그러니까 이걸 뭐 완화시키겠다니 어쨌든 또 이런 소리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난번 예. 4.15 총선에서도 강남 같은 데서 그런 얘기들 한 후보들이 있었듯이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냐면 시간 좀 버티면은 이거 다시 그러니까 다시 또 원점으로 회복된다. 볼수 있지 않냐. 예. 그러면서 뭐냐면은 이걸 버티기로 나간단 말이에요. 예. 그럼 정책 효과 못 보는 거죠. 정책 효과 못 보게 되면은 규제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면요 선의의 피해자가 나옵니다. 법은 단순해야 돼요. 예. 근데 이게 자꾸만 우리가 이게 쫓아다니면서 이게 규제를 사후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예. 규제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세무사도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고 저희 하는 말처럼. 예? 그러니까 그 정부가 그동안 쏟아낸 이 규제들을 다 이해하려면은 예. 예? 그게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예? 그 세무사부 안순환 세무사가 사실은 우리나라 양도 소득세 관련해서는 거의 1인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인데 그분 말이 나중에 사석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너무 복잡해지니까 예. 세무사들이 양도세 관련한 상담이나 이런 거를 거부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나중에 책임을 못 질 것 같아가지고 그 속에서 정도랍니다. 뭐냐면 예. 솔직히 말해서 실제 그러니까는 주택을 해야 되시는 분들 예. 이런 분들이 자꾸 어려워지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의 효과도 그러니까 자꾸만 약화되면서 피해자는 낮고 하니까 예. 예? 여론이 그러니까는 예? 이 부동산으로 인해 가지고 진짜 나라가 지금 이 부동산에 인질 잡혀가지고 그렇죠. 예? 이 마지막으로 세종시로 옮기자는
파격적인 제안이 또 나왔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일단 우리가 테크니컬한 측면, 기술적인 측면에서는요. 예.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예. 예, 우리 흔히 말해서 그러니까는 저기 세종시의 공무원들이 맨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 지금.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이제 이게 사실 나온 이유는 왜 그런 겁니까? 수도권 과밀 문제 때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물론 수도권 과밀이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도 어느 정도는 있는 거지만은 그리고 수도권 과밀이 그러니까 이걸 글로 옮긴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냐 이렇게 이제 태클 거시는 분도 있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서울대도 지방으로 이전을 하는 게 도움이 되면은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 수도권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 것은 누구도 부인을 못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수도권이 집중되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지나치다 이거예요. 예. 너무 과도하다 이거예요. 네? 과도하고 지방은 갈수록 이게 말라 비틀어가고 앉아 있고 지금요. 예. 네?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그쪽에 지금 일단 내려가 행정수로 옮기다가 지금 마른 거 아니에요? 중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불완전한 작품인 거예요. 불완전한 작품이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 가지고 우리가 그걸 옮겼을 때 그러니까 득과실이 있을 텐데 예. 득이 크다면은 저는 옮겨야 된다고 봐요. 예. 한 대로 모아야 된다고 봐요. 저도 한 대로 모으는 게 낫다. 행정수도는요. 예. 보다 저는 서울대 같은 경우도 같이 저 지방으로 이전시켜야 된다. 행정부, 국회까지요? 그렇죠. 자, 국회 예. 어차피 그러니까 행정부와 국회가 같이 가고 그러니까는. 예? 그리고 예. 그거를 만약에 그 현행 법에 뭐 유연 소지가 있으면은 법을 그가 고쳐서라도 예. 맞게끔 유연 소지를 해소하면서라도 그걸 저는 이제 공론화 시킬 때도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생각해 보면 강남도 원래 이름이 영동이었거든요. 영등포 그렇죠. 동쪽. 그렇죠. 그리고 거기가 서울이 아니었어요. 예.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그리고 강남에 명문 학군이 생긴 것도 자연적으로 발생한 건 아니고요. 박정희 전 대통령 때 예. 거기로 가라고 해서 그렇죠. 경기고 서울고등학교 다 그쪽으로 이전시켰고요. 80년대 말 되면 법원들도 다 그쪽으로 이전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다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국립도서관 지어줬죠. 거기에 또 예술의 전당 지어줬죠. 다 정부에서 해준 거죠. 그렇겠죠. 예. 예. 지방자치단체가 해준 게 아니고 중앙정부가 다 해준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왜 꼭 국회와 뭐 행정부의 모든 기관이 서울에 어디 특정 지역에 있어야 되는가? 그게 뭐 맞는 것인가? 이거는 저는 좀 한나라의 합리적인 구성도 거 아닌 것 같아요. 한나라의 예. 구성도 이건 생태계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예. 생태계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생물 종의 다양성입니다. 예. 먹이 사슬이 굉장히 복잡해야지만이 그 생태계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우리가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도요. 지금 지방은요. 지방이 그나마 그동안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지방의 산업단지들이 그나마 그래도 그동안에 역할을 했었던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산업단지들 다 죽어가고 있어요. 제조업이기 때문에요. 예. 그러니까 지방이 지금 완전 지금 고사돼 가고 있다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비틀어. 그러면 서울과 수도권은 혼자서 영원히 잘 살 수 있을 거 아니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습니다. 먹이사슬 체계 속에서 맨 위에 저 포식자만 살아남는 이런 생태계가 가능합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예. 지속 그겁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네, 예. 그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백은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준비한 최경영의 경제쇼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뭐 응원이 많네요. 예, 고맙습니다. 저는 KBS 최경영 기자였고요. 내일 4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경제쇼였습니다. 고맙습니다.